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온유의 뉴스 시작합니다. 예, 저는 윤PD고요. 저는 장도수 PD입니다. 왜 지난번에 시그널 안 나왔어요? 아, 시그널. 그리고 나는 그 3번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다? 3번 들으면서 야 웃기네 하면서 오프닝만 계속 들은 거야. 근데 시그널이 없다는 걸 근데 당신도 몰랐던 거 아니야? 최종 올릴 때까지? 아, 저는 당연히 그거를 앞에서 넣은 줄 알고 뒷부분부터 들었죠. 지난번에 그 전에 시그널 없이 그냥 놔 이래가지고 난 없이 놨나 봐. 근데 별 차이가 없던데? 도대체 시그널의 의미란 무엇인가? 솔직히 온유래 듣는 사람들도 뭐가 달라졌는지 몰랐어.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를걸? 되게 보수적이네요? 뭐가요? 뭔가 이렇게 시그널 없다고 그렇게 정색하고. 아니, 그거는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니까 열심히 합시다. 디테일 살려가지고. 아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디테일 떨어진다는 소리 듣는 거 처음이네요. 아니, 내고 나서도 3번을 들었는데 그걸 몰랐다니까. 나는 낼 때는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돼갖고 그럴 순 있는데 어떻게 내가 들으면서도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게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타성에 젖은 거예요. 지금 각성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온유래. 오늘의 뉴스. 첫 번째 뉴스. 원숭이 두창 결국 뚫렸다. 두 번째 뉴스. 누리호. 너 어디까지 갔니? 세 번째 뉴스. 여야 내부 징계 파장. 네 번째 뉴스. 김연경 흥국생명으로 돌아온 이유.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원숭이 두창 결국 뚫렸다. 우리가 원숭이 두창을 다뤘었어. 해외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간단하게 다뤘었는데 결국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진 판정이 난 거지. 질병관리청이 어제자로 확진 판정을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제죠. 21일 화요일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사람이야. 독일에서 왔대.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질병청에 의심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어 있다가 이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증상 때문에 직접 의심 신고를 했냐면 입국 전에 독일에서는 머리가 너무 아팠대. 두통이 있었고 입국 당시에는 약간 열이 있고 인후통이랑 피부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니, 피부 병변이 딱 보이는 순간 그치, 수포가 보이면 화들짝 놀라지. 여기서 제일 궁금하고 걱정되는 점, 이제 이 최초의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잖아. 그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어? 일단은 방역당국이 조사한 결과 고위험 접촉자는 없다는 것인데 지금 질병관리청은 접촉자를 고위험, 주위험, 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중위험. 고위험, 주위험, 저위험, 중위험. 너 계속 주위험이라고 하고 있어. 고위험, 주위험, 저위험. 중위험이라고 했는데요? 아닌데요? 중위험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해봐. 왜 또 시비 거세요?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귀여워서 그래. 고위험 다시 한번 읽어봐. 질병관리청은 현재 접촉자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확진된 이 분이 탑승한 비행기에서 독일에서 오신 분? 앞뒤 좌우 대각선 이렇게 총 보면 9자리, 이분을 가운데로 한 이 9자리가 2, 3, 4, 5, 6, 7, 8 둘러싼 자리?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상황이고 지금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 21일 동안 이제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21일 동안 보건소에서 접촉자를 모니터링한다라고 합니다. 온유래. 그럼 고위험은 없고 그 중위험은 비행기 근처에 탄 사람들. 근데 이게 원숭이 두창이 원래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게 첫 지금 확진자가 5월 7일에 나왔단 말이야.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그때 막 유럽에서 도대체 무슨 파티인지 파티냐. 모르는 광란의 파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확진자가 42개국에서 나왔어. 어마어마하네요. 아시아 지역 확진자는 모로코 1명,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UAE 여기 13명, 그리고 싱가포르 1명. 근데 이제 한국이 추가된 거야. 국가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니까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2022년 전후로 나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원숭이 두창이 콩고형이라서 아프리카에만 콩고형이라서 아프리카랑 관련된,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를 다녀온 사람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들어온 동물들을 뭐 거기에서 오거나 이런 거에서 치명률이 높았는데 이거는 2022년 이후로는 이게 서아프리카형으로 됐대. 서아프리카가 어디야?
몰라.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왜냐면 서아프리카형이 돼서 근데 이 서아프리카형의 특징은 치명률은 낮은데 전파력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아프리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이거나 뭐 동물 이런 걸로 발견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상관없어도 걸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원숭이 두창 사진 많이 보이는 거 흑인들 그런 사진이 많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게 아프리카의 흑인 사진들을 쓰는 걸 자제하라고. 그럼 그거는 얘기하는 옛날 콩고형.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자칫하다가는 이제 흑인 혐오로 더 이어지니까 그런 거를 좀 자제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코로나 때 동양인 혐오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구나.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근데 이게 그게 신기하더라. 상처를 통해서 전염되잖아. 그래서 코로나랑 완전 다른 거야. 비말 전염이 아니래. 그러니까 비말은 우리가 안 보이는 침이 이제 공기 노출되는 중에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실제로 뭐 침에도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 상처가 있으면은 피부가 약해진 상황이잖아. 그런 약해진 피부에 더 침투하기가 쉽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한테 성소수자가 더 많이 걸린다라고 했던 게 성기나 이런 부분들이 피부가 취약하니까. 다른보다 얇잖아. 그래서 거기에 더 노출되는 게 좀 더 쉽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런 팔이나 다리 같은 데는 두꺼운 피부잖아. 그래서 거기는 상대적으로 노출이 돼도 괜찮은데 이제 얇은 피부들이나 아니면 상처가 있는 부위 이런 데는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하면 된다. 상처나지 말고 다치지 맙시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두 번째 뉴스. 누리호 너 어디까지 갔니? 이게 화요일 그저께 누리호 발사 드디어 성공을 했어. 4시에 발사했죠.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가지고. 나는 이제 휴가 가가지고 윤 PD한테 야 쏜다 10초 전 막 이랬는데 윤 PD도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때 쐈는데 지금쯤 어디가 있나? 누리호? 21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누리호를 발사해서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을 아주 잘 분리를 했다. 이 성능 검증 위성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발사체인 누리호의 궤도 투입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제작된 위성, 그러니까 위성이다라고 그냥 알면 됩니다. 좀 복잡해가지고 어차피 모릅니다. 아니, 몰라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위성은 화났어요? 성능을 검증하는 위성, 이름 그대로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러니까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하는 위성. 그래서 발사 이후로 41분 36초가 지난 시점에 남극 세종기지를 통해서 확인됐고 1시간 38분이 지난 뒤에는 항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서 성능 검증 위성의 상태를 정보를 수시됐다. 그러니까 잘 이제 오고 가고 있다. 이게 정보가. 그러니까 성공했다.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그리고 11시간 후에는 성능 검증 위성의 신호를 받고 양방향 교신까지 했다. 완전 성공했다.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의 성능 검증 위성의 상태가 양호하고 우리가 의도했던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 같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아직. 그건 또 아니라. 아직. 저번에도 말했지만 대학교 4개에서 큐브 위성이라는 거 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차적으로 쏜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일단 항우연은 지금 이 성능 검증 쏜다는 위성. 표현은 정정. 내보내는 거지 누리호에서. 그렇죠. 항우연은 이 성능 검증 위성이랑 계속 교신을 주고받으면서 이거를 29일까지 얘네의 상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 상태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 큐브 위성 4개를 내보낼 계획인데. 그때 우리가 4개 대학에서 큐브 위성을 실었다라고 했었지. 조선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순으로 얘네를 내보내는데 지금 왜 이 각각 대학 이름을 붙였나? 당연합니다. 이 대학에서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조선대가 있는데 다른 대학교 이름 붙이면 난리 나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임무를 달성하는 건 7분 능선 정도 넘었다. 70% 정도는 된 거라고 본다라고 보면 된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조선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순으로 큐브 위성을 내보내는데 마지막 거인 연세대 거 큐브 위성이 정상적으로 내보내면 예. 그럼 이제 100% 성공이 되는 거네. 예. 그때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어. 이 네 가지 큐브 위성들의 임무가 무엇냐. 예.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어려워. 다 알 네. 필요 없어 했잖아. 예. 대충 알려드리면 지구를 보고 그 저 멀리서 지구를 보고 지구의 날씨를 보고 미세먼지를 보고 이런 걸 그냥 멀리서 본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지? 예. 뒤에 뭐 성능 검증에서 뭐 이렇게 얘기 있거든요. 잘 나도 이해를 모르겠- 못했습니다. 온유래. 그 센터 사람들 막 안고 막 이거 눈물 흘리는 거 봐봐요. 눈물이 주르륵 나죠. 근데 2013년에 나로호를 썼잖아요. 그 내가 지난번에 헷갈렸던 거. 뭐 옛날에 썼던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던 거. 그 나로호가 이제 이때만 해도 러시아 발사체에 얹어서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이 A to Z를 다 할 만큼은 안 됐었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 성공한 건 A to Z 다 우리 기술력이다. 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여기 하나 감동 스토리가 있잖아. 뭐죠? 그 누리호 속에 큐브 위성을 만든 그 학생. 이 학생이 2013년에 나로호 발사를 보면서 꿈을 키우던 우주키즈가 만든 거다. 이게 좀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럼 저희도 감동입니다. 저희도 왜죠? 라디오를 듣던 사람들이 여기 라디오에 와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이 사람은 큰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잡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잡일이라고 하면은 이거 듣는 사람들 이거 잡일 듣는 겁니까? 이러니까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온유래. 넘어갈게. 어쩌라고요? 우리 어쩌라고요? 세 번째 뉴스 갈 거예요. 어쨌든 지금 왜 스페이스X 얘기 안 하세요? 알아온다 했잖아요. 스페이스X. 내가 그래갖고 이 누리호를 보고 이제 혼자 집에서 중계를 보고 있었어. 너무 대단한 거야.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을 실어서 날리는 게 7번째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스페이스X는 막 유인선 보내고 그랬잖아. 근데 그 스페이스X가 뭐지?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그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만든 항공 우주 회사죠. 어떻게 보면 민간 테슬라나 회사. 걱정해. 테슬라나 걱정해 지금. 테슬라랑 같이 하고 있는 우주 산업인데 스페이스X가 그러면은 누리호보다 기술력이 좋은 거냐?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지. 모두가 국뽕에 취해 있을 때. 나 눈물 나. 나 거의 한국연 사람들 막 안고 막 얼싸안고 막 눈물 주르륵 흘리는데 거기서 스페이스X 해가지고 진짜 왜? 그래서 나 진짜 궁금하더라고. 스페이스X가 그러면 결국 누리호 우리가 이렇게 막 확 신나고 기뻐하는 이거보다 기술력이 좋은 거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교할 순 없대. 이거는 스페이스X는 이 가격 경쟁력이 좋은 거죠. 맞아. 스페이스X. 그리고 일단 우리는 연구 목적이고 거기는 민간 상용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 자체가 좀 다르다. 온유래. 뭘 봐? 생각 중이야. 시비를 걸어. 진짜 또 이건 편집할 거지? 네가 나한테 시비 거는 장면은. 일단 스페이스X가 내 생각에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가 투자가 너무 안 돼. 이 항공 우주 분야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쥐꼬리만큼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지.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세 번째 온유래 뉴스. 여야 내부 징계 파장. 뭐 여의도는 맨날 이런 거야? 파장, 논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국회나 진행해.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려고 회의를 했어. 이게 무슨 징계였냐면 그 이준석 대표가 그때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결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징계 윤리위가 열렸고 여기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징계 결정 자체를 뒤로 미뤘어요. 이게 어제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거의 5시간 가까이를 회의했는데 결론을 못 낸 거야. 그래서 다음 달 7일이죠. 7월 7일에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어. 근데 저는 미뤄질 거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 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좀 무리가 이게 지금 있으니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 나오기 전에 윤리위가 뭔가 징계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 당연하지. 그리고 이 사람은 당대표인데. 근데 이 사람의 소명 절차도 없이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이준석의 반응이 뭐였지? 2주 뒤엔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난 달라질 게 없다. 난 결백하다. 뭐 대충 이런 뜻이겠지? 온유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 의혹의 내용은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한 벤처기업 대표한테 성접대를 받았다는 걸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둘이 같은 편 아니었어? 유튜브 가로세로 아니지. 강용석 싫어하잖아 이준석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걸 밝혔고 여기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을 무마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벤처기업 대표한테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거야. 아, 벤처기업 대표가 이준석한테 성접대를 했고 근데 이거를 없던 일로 무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한테 7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그게 그 문서는 사실로 드러난 거야. 이 투자 각서는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윤리위에서는 이 성접대 의혹 제보자를 직접 찾아왔던 이 대표의 측근이 이 김철근 정무실장 이 사람은 어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다. 이 사람은 어제 나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된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아마 간다라는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다. 측근부터 이제 징계 절차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 대표는 징계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 김철근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나오면 이준석도 정치적 입지나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상황이다. 이 지금. 김철근이 이준석 측근이니까. 징계 절차가 어쨌든 다음 달에 7월 7일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준석을 징계를 할 수 있는 건 총 4가지다.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개인데. 센 순서대로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2030 남성들은 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이 징계가 남았어. 됐을 때 지금 이 당대표의 거취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오뉴래. 지금 이준석 대표랑 각 세우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지. 그 안에서 그렇지.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우리의 찰스, 안철수. 원래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았고 그때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 합당하면서 안철수가 국힘으로 입당을 했지만 지금 안철수 추천 몫의 최고위원 이준석이 임명 안 하겠다. 최고위원을 국민의당이지? 그러니까 할당권이 합당을 했으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어떤 권한이 있었는데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2명 중에 1명을 이준석이 나 안 해. 이거를 정점식 의원이라는 사람을 이제 안철수가 한 거야. 이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의 그 사람이었거든. 원래부터가. 이준석은 이거 수상하다 라고 한 거지. 왜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사람을 왜 추천하냐. 왜냐면은 정점식 의원은 그 친윤 라인으로 보거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윤핵관은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 반대에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이핵관이 있거든. 그래서 친윤으로 봐가지고 이 안철수가 친윤하고 손잡아서 이 당권을 가져가려고 간다고 한다. 이준석은 생각해서 거부한 거지. 사실상 국민의힘 라인인 사람이었는데도. 그리고 그때 우리가 육모방망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그 윤핵관 의원, 그 국회 부의장 정진석 의원이랑도 갈등이 있었고 이거는 지난 온유의 회차를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육모방망이로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배현진이랑 대놓고 싸우더라고. 막 권성동이 마이크 끄고 난리가 났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때는 20일 월요일이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준석이 당 혁신이라는 걸 지금 출범하겠다고 이제 위원들을 뽑아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진석 위원도 막 비판을 했었고 그치. 왜냐하면 다 자기 사람으로 당 혁신위를 꾸려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자기 정치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뭐 그때 정진석 의원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이랬는데 배현진도 이게 맞득지 않았던 거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당 혁신이 이런 걸 놓고 비공개 회의에서 계속 배현진하고 이준석이 계속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에 공개 회의에서 이준석이 발언을 했지. 저는 별다른 모두 발언할 것이 없다.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는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겠다고 한 거냐면은 이 비공개 내용이 자꾸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야. 언론으로. 그럼 이거는 그 말이네. 니네 왜 비공개해서 회의해놓고 자꾸 밖으로 내보내? 밖에다 왜 얘기해? 이거를 돌려서 깐 거구나. 그치. 근데 여기다 대고 배현진 최고가
그동안 저희가 최고위 할 때마다 답답했다.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참 나쁘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현안 논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철저히 단속해서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 이야기는 건강하게 이어가야 한다라고 이제 받아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이제 공개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준석이 오늘 비공개 회의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배현진 최고위가 비공개 회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애면 어떡하냐. 제가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누차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야. 계속 왔다 갔다 싸웠고. 근데 이렇게 신경전이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양쪽에 배현진, 이준석이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만하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중재를 하고 있었는데 배현진 최고위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발언권을 획득해서 말을 해라.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이 특정인 누구 저격한 거네. 그렇지. 누구야? 배현진이야? 배현진으로 보고 있지. 그래서 배현진 최고위가 대표님 스스로도 많이 유출하지 않았냐. 천극이야, 천극. 심지어 본인이 언론가 나가서 이야기한 거를 언론인들이 쓴 것을 누구 핑계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탓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탓하지 마 이거구만. 그러니까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의 마이크를 껐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의사권을 권 원내대표한테 이양하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겠다. 난 나간다. 그러고 자리를 떴어. 어머. 그러니까 여기에 배현진 최고위가 이 대표 본인이 비공개 내용을 제일 많이 유출했다라고 했더니 이 대표가 갑자기 뒤돌아와가지고 내 이야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 벌어진 상황이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연극인 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중재의 아이콘이 막 돼가지고 원래 전에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저돌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이게 사람 다 상대적인 거라니까. 좀 웃기네. 이 영상 봤어? 아니 오늘도 여기가 최고위 지금 공개가 된 거를 지금 보고 왔는데 이제 배현진 최고위가 여기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와서 이제 사람들하고 악수했어. 그치, 근데 저쪽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오는 거야. 그래서 배현진 최고위가 악수를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손살을 치면서 막 이렇게 앉아.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최고위가 돌아오면서 어깨를 찰싹하고 갔다. 아주 아사리판이다. 오뉴래. 근데 지금 국힘만 그런 게 또 아니라며. 민주당 상황도 비슷해. 민주당은 지금 최강욱 진 팀도 난립니다. 진팀 이번에 난리는 그 최강욱 의원이야. 예전에 그 짤짤이 논란을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거는 예전 그거 했던가? 온유 그게 리허설 때 했던가? 짤짤이? 1화였던 것 같아. 그때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그 당내 줌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나는 딸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짤짤이라고 한 거다라는 그 논란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이 나왔거든. 이 정도면 중징계라는 평가가 있어. 민주당 내에서는 중징계라고 하더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중징계라는 평가가 있어. 근데 최강욱 의원이 억울한 점이 있다며 재심 신청의 의사를 밝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최강욱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이 이거 너무 약하다 비판을 했어. 그리고 또 여기에 최강욱 의원이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니까 최 의원이 재심 신청으로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한없이 부끄럽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이 만든 초선 모임인 철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철험회. 이게 그때 우리가 친이계라고 잠깐 얘기했어. 이 중에 한 명이 철험회 중에 한 명이 김남국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변호사하면서 방송 많이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철험회도 비판하면서 강성 팬덤을 업고 반성과 쇄신을 거부한다. 해체해라. 철험회 해체해라. 라고 이제 입장을 냈다. 왜냐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그 팬덤 정치를 좀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험회도 어떤 팬덤 정치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보이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체해라라고 입장을 냈어. 그랬더니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최 의원 그 최강욱 의원 징계를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징계위가 열리고 나서 이 전부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들을
뭐 기록이 남아 있고. 아니 그리고 이거 들은 사람이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당내 이거를 중회의였잖아. 이걸 딸딸이라고 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딸딸이겠죠. 그치. 자기만 짤짤이었다고 하면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중이염을 내가 주의염이라고 들었는데 온유래. 그래서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의원이잖아. 그래서 결국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자제를 당부한 여기도 중재 아이콘이 된 거야. 우상호도.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속이 터집니다. 아, 속이 터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징계 결정에 그냥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인 거지. 아, 아주 속이 터져요. 아니 근데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 최강욱 징계 수위를 두고 막 갑론을박을 했어 민주당 내에서.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강도 높게 비판한 거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고민정 의원하고 각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대? 일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최강욱의 처벌이 아쉽다. 철험에 해체하라라고 주장을 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이 고민정 의원이 그때 왜 KBS 아나운서 하다가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로 대변인으로 갔던 의원이죠. 근데 이 고민정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전이 됐잖아. 그치. 그게 전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좀 더 신중한 행보나 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리고 또 고민정 의원이 여기에 최강욱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디귿이었는지 지읒이었는지는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는 부분인데 저는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아 결정이 그렇구나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고 결국 자기도 얘기를 그냥 했다. 수긍한다는 거잖아. 당내 결정에, 징계 결정에. 근데 이거를 수긍한다라고는 온 마음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받아는 드리겠다. 그리고 박지원 전 위원장 조금 입을 신중하게 놀려달라 이런 거지. 그럼 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이 재심 신청했으면 그럼 징계를 다시 논의해야 돼? 지금 재심 신청을 하면은 민주당은 60일 내에 다시 재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 기간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8월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뽑히는데 지금 이 전당대회 준비 기간이랑 이제 겹치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 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전당대회에서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니 국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이렇게 싸워. 아유 정말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애초에 성희롱 좀 안 하면 안 돼? 아니, 징계 좀 하지 말. 성상납 좀 안 받으면 되잖아. 아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이제 구설에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네 번째 오늘의 뉴스. 김연경 흥국생명으로 돌아온 이유? 예, 김연경 선수 다들 알죠? 배구 선수. 도쿄올림픽에서 식빵 언니. 이 사람이 해외 리그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흥국생명 한국 리그로 돌아오게 됐어. 그리고 이제 소속은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게 됐지. 여자부 최고 금액인 1년에 7억 원으로 계약을 했어. 근데 흥국생명이 원래 이렇게 강팀입니까요? 옛날엔 강팀이었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거의 꼴찌. 근데 왜 흥국으로 돌아왔냐면 이 흥국생명하고 김연경의 오랜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이게 뭐가 있냐면 야구랑 똑같아 다. 최초로 고등학교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한 구단이랑 계약을 해. 그리고 6년이 지나면 FA 자격을 얻어서 그때 다른 구단으로 연봉을 올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직을 하는 거야. 우리로 치면. 근데 김연경 선수가 흥국에서 처음 배구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하고 4시즌을 뛰었단 말이야. 그럼 2시즌이 남았잖아. 근데 흥국이 이 김연경 선수를 일본에 선수를 임대를 해줘. 김연경 선수. 그래서 일본에서 막 잘 나간. 그래서 일본에서 2시즌을 뛴 거야. 그러면은 흥국생명 소속으로 2시즌을 임대해서 뛴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SBS 소속으로 내가 BBC에 가서 이 2시즌 동안 연수를 받으면 난 소속은 SBS잖아. 그러면은 흥국생명 소속으로 6시즌을 뛰었다라고 김연경은 주장을 하는데 흥국은 아니다. 왜? 임대한 건 빼자. 어. 한국에서 뛴 건 4시즌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김연경은 일본 끝나고 터키 리그로 넘어갑니다. 그 유명했던 페네르바체 터키 리그로 들어가서 6시즌을 뛰고 이제 계속 해외에서 돌았지. 상하이에서 1시즌을 뛰고 또 터키 액자시바시로 들어가서 2시즌을 뛰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내 복귀를 그때 결정한 이유가 올림픽 도쿄올림픽 준비 잘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구단이랑 계약을 맺을 줄 알았는데 흥국이 아직도 김연경 선수를 흥국생명 이미탈퇴 선수로 묶어놨던 거야. 흥국이? 응. 오. 이해가 돼? 오.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국내에서 뛰려면 반드시 그 이미탈퇴 해지권을 갖고 있는 흥국하고만 계약을 하게. 좀 양아치. 좀 양아치지. 그때 그래갖고 흥국생명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 대승적 차원에서 뭐 선수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김연경 선수가 그때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올림픽 전에 그래서 흥국에서 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기 연봉을 20%로 깎으면서 20%도 안 되는 가격으로 깎으면서 흥국에서 뛰었는데 그때 좋은 꼴을 못 봤죠. 그 쌍둥이 막 사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상하이로 갔다가 이번에 뭐 이탈리아로 가니 터키로 가니 어디로 가니 했는데 결국 다시 국내로 복귀를 하게 됐고 아마 팬들이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 은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왜 흥국이냐. 아직 그 2년이 남았잖아. 아까 4시즌 흥국에서 뛰었고 1시즌 한국 돌아와서 뛰었고 이번 1시즌이 남은 거야. 그래서 한국이 또 이미 그렇게 묶어버려 놓은 상황이니까 돌아와서 한국에서 뛴 거고 1년 뒤에 이제 FA 자격을 취득해서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게 될 것 같다. 아, 그래서 FA 그 얘기가 자꾸 나왔던 거구나. 김연경 선수는 지금 선수 경력이 2005년부터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FA 선수였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FA 얘기가 난 당연히 난 FA인 줄 알았어. 계속.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국내에서만 FA가 아니야. 해외에서는 FA야.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FA라고 생각했구나. 해외에서는 이제 FA로 돌았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흥국하고만 해야 되는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었지. 양아치네. 뭐 저는 말을 얹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배구 팬이 아니니까 저는 겉으로 딱 봤을 때 양아치 같은 행동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빠이염. 빠이.